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 준비했습니다. 바로 관세 협상 이슈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과 노란봉투법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현재 한국 증시의 변수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큰 변수는 관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자주 비교하더라고요. 일본이 처음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가 나중에 미국과 협상해서 15%까지 낮췄다고 하죠. 저는 외국 언론을 주로 봅니다. 국내 언론보다는 미국과 일본 언론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일본 협상단이 베센트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 3명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건 트럼프가 이 3명을 경쟁시키고 있어서 관세 협상 성과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번에 러트닉 장관에게 올인했다고 하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러트닉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단순히 보복 관세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재편이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정도가 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일본이 15%까지 관세를 낮춘 것도 이런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나 삼성의 텍사스 공장 확장 등이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세는 반드시 15% 이하로 낮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EU 모두 관세를 15% 수준까지 낮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반도체, 의약품 같은 전략 품목에서 강력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만약 한국만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 기계, 조선 등 거의 전 품목에서 한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무역협회 기록을 보면 FTA 체결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 동일하게 2.5% 관세를 부과받았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대미 자동차 수출액을 보면 한국과 일본 간에 약 37조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자동차 관세가 0%가 되면서 수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후 우리나라 미국 수출 자동차 총액은 373억 달러, 일본은 399억 달러로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죠. 이건 관세율 2.5% 차이 하나만으로도 수출 실적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일본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불리한 관세 조건을 받게 된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또다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본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중심의 전략으로 IRA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고 관세 혜택까지 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자동차뿐 아니라 일본은 디스플레이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반도체 쪽에도 일본식 IRA 지원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반도체 전략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에 4조 원을 지원했고 라피더스라는 차세대 반도체 기업을 설립해서 2나노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반도체 분야를 최우선으로 보호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15% 관세 혜택인 거죠. 실제로 일본이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자마자 도요타 주가가 14% 급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시아권에서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거죠. 일본 증시 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니케이 지수가 관세 협상 소식 이후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전자기업들도 상승했고 미쓰비시, 도시바 같은 중공업 기업들도 덩달아 올랐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결과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반드시 15% 미만의 관세율을 확보해야만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가전 분야는 현재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잖아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관세율이 일본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한국이 전혀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율 차이가 곧바로 경쟁력 차이로 이어집니다. 특히 TV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의 경우 관세 2, 3% 차이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같은 성능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베트남의 현재 대미 관세율은 20%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고 혜택 적용도 늦어진다면 베트남과도 5% 차이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을 고를 때도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1%라도 더 낮은 관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를 선택할 겁니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8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본 게 거의 5,5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지금 일본은 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그대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760조 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 계산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약 2,700억 달러, 한화로 약 38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만큼은 미국에 투자해야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만 논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협상할 상대인 러트닉 장관은 이미 4,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워싱턴에서 상무부와 협상하는 우리 교섭단이 무조건 일본보다 관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일본과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해도 특히 대미 무역에서의 관세율만큼은 우리가 일본보다 반드시 낮아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경제입니다. 일본도 이번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 등 대미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걸 양보하더라도 관세는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번에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 농가의 분노를 샀고 얼마 전에는 레이와 쌀 파동도 있었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으면서도 미국산 쌀 무관세 쿼터를 늘리기로 해서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모든 걸 양보해서라도 일본보다는 무조건 우리나라 관세가 더 낮아야 합니다. 관세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있어 가장 핵심 변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이런 시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변수는 노란봉투법입니다.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 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죠.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이 관세 다음으로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금과 근로조건 외에도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해서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를 주거나 정리해고를 하는 것까지도 전부 파업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내린 결정도 무조건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효율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런 노력들이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거나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경영 판단들이 모두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까지도 근로조건 변화를 이유로 파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법안인데요.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부분도 있어서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노란봉투법만큼은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하는데 모든 결정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빠르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만 내부적으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국가를 선택할 때 규제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에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제2조 제2호인데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는 겁니다.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어도 실제로 일하는 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면 그 기업이 사장 역할을 하는 걸로 보고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이 조항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자동차나 조선업처럼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산업에서는 모든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 기업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1차, 2차 협력업체만 해도 수천 개가 넘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는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조 요구에도 응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생산에는 수많은 장비업체, 소재업체, 부품업체들이 참여하는데 이들 모든 업체의 노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선업은 상황이 더 복잡해요. 한 척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들 모든 업체의 노조 요구를 원청인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공장을 옮기거나 외주를 주거나 자동화 같은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조차 노동 조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간주돼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제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생존의 기본 조건인데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도 근로조건 변화로 간주돼서 파업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기업 활동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중국이나 대만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데 우리만 모든 결정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된 후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례들이 있어요. 독일도 강력한 노동법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죠. 관세와 함께 노란봉투법이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하락 리스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세와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경제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세로 인해 일본보다 경쟁력을 잃으면 GDP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GDP가 떨어지면 결국 내수도 둔화되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관세를 피한 기업이라고 해서 혼자 잘 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시장 변수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는 블록체인 생태계 관점에서 설명해야 되는 복잡한 주제라서 단순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고 해서 카카오페이가 돈 버는 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은행도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포인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써야만 가치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들이 쓸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유도하고 자생력을 갖게 해야 의미가 있죠. 이번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됐는데 이 법의 핵심도 미국 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투자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조차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고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뛰어드는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바스프 연동이라는 은행 연계 시스템이 붙은 가상자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는 연동 없이 하루 거래량이 900억 달러입니다. 글로벌 구조와 비교해도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앞으로 USDC나 USDT를 쓰라는 거고 자국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쓰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나 생태계 구축은 보이지 않죠.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든 신한이든 국민은행이든 그 구조 안에서는 수수료 정도 외에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관세 협상 결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로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시장 변수들과 투자 포인트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는 정보, 더 수익 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